휘잉! 살을 애는 듯한 바람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머리 위에서는 거대한 프로펠러가 지옥의 연자방아처럼 공기를 찢으며 굉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박은하 소령, 아니 김지원의 몸은 허공에 무력하게 매달려 있었다. 가느다란 강철 케이블 하나가 그녀의 몸을 헬리콥터 동체 아래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었다. 발 아래로는 수백 미터 아래의 까마득한 지상이 마치 거대한 아가리처럼 그녀를 삼킬 듯 기다리고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팔다리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이자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헬멧에 연결된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죽음의 무대를 연출한 남자 장태준 대령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조소와 함께 승리자의 희열이 가득했다. 왜 그러나 박소령, 기분이 좀 어떤가? 하늘 위에서 추는 춤은 쉴만한가, 이년아? 그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관객처럼 낄낄거렸다. 네 년이 그토록 좋아하던 하늘이지 않나. 마음껏 즐기라고. 네 년의 마지막 춤이 될 테니 말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헬리콥터가 갑자기 기술을 급격하게 틀었다. 지원의 몸이 거대한 추처럼 허공에서 미친 듯이 내팽개쳐졌다. 끔찍한 원심력이 그녀의 내장을 뒤흔들고 뼈마디를 비틀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매서운 바람이 억지로 집어삼켰다. 장태준은 그녀가 겁에 질려 애원하거나 혹은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케이블을 놓아버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모든 고통의 폭풍 한가운데서 지원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는 공포나 절망 따위는 없었다. 대신 이 상황을 분석하고 해체하려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신을 묶고 있는 케이블의 연결 구조, 헬리콥터 동체 하부의 랜딩 기어 형태, 그리고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데이터화하고 있었다. 장태준은 자신이 완벽한 처형식을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는 처형식을 연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장의 여신 발키리에게 그녀 자신의 날개를 직접 달아준 셈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 하늘 전체를 되찾기 위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지원이 죽음의 춤을 추기 몇 주 전, 그녀가 박은하 소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은 제17 기동헬기 항공단은 겉보기에는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위풍당당한 독수리 부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체는 조종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대한 거머리들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그 소굴의 왕은 단장인 장태준 대령이었다. 그에게 하늘은 신성한 영토가 아니었다.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황금 어장이었다. 그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안전이나 규율이 아닌 이윤이었다. 그는 조종사들을 전우가 아닌 돈을 벌어다 주는 소모품으로 취급했다. 단장님, 이번에 교체해야 할 UH-60 헬기 로터블레이드 부품 목록입니다. 정품으로 발주할 경우 예산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정비대 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장태준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자네,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소리를 하나? 정품? 그런 비싼 걸 왜 써? 중국산 싸구려 재생부품 널렸잖아. 그걸로 적당히 갈아 끼워. 서류는 정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꾸며놓고 차액은 자네랑 나랑 반반씩 나누는 거 잊었나? 하지만 단장님, 재생부품은 내구성이 약해서 고속기동 중에 파손될 위험이. 시끄러! 장태준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정비대 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죽고 사는 건 그놈들 운명이야. 조종관을 잡았으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네 놈은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쓸데없는 소리 한 번만 더 짓거리면 네 놈 군복 벗겨버릴 줄 알아.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조종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 부품, 뼈대와 같은 로터 블레이드가 정품이 아닌 출처불명의 싸구려 부품으로 교체되었다. 정비 기록은 모두 조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차액은 장태준과 그의 신복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지난 몇 년간 제17항공단에서는 유독 원인불명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상착륙과 추락사고가 잦았다. 젊고 유능한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고는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나 악천후 탓으로 돌려졌고 진짜 원인은 언제나 어둠 속에 묻혔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입을 다물었다. 그의 폭정은 부품 비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사나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하늘은 오직 남자들만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고 여군 조종사들을 극도로 혐오했다. 저 계집애 오늘 비행 스케줄에서 빼. 여자들은 그날이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서 조종관을 잡으면 안 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야.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군 조종사들의 비행을 막았다. 실력이 뛰어난 여군 부조종사가 중요한 훈련에 참가하려 하면 일부러 온갖 자비를 시켜 훈련에서 제외시켰다. 그는 공개적으로 여군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여자는 역시 조종석보다 주방이 더 잘 어울려. 안 그런가? 그의 썩어 빠진 농담에 다른 남성 간부들은 마지못해 웃으며 동조해야 했다. 이 왕국에서 그의 말에 반기를 드는 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의 폭력성은 부하병사들에게는 더욱 잔인하게 발현되었다. 특히 자신의 비리를 어렴풋이 눈치챈 듯한 병사들은 가혹행위의 주된 표적이 되었다. 며칠 전 한 정비병이 부품 창고에서 몰래 사진을 찍다가 발각되었다. 그는 조작된 부품 목록과 실제 재고의 차이를 고발하려 했던 내부 고발자였다. 장태준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문을 잠그고 야구방망이로 그의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네놈 같은 버러지 새끼가 감히 내 왕국을 넘봐? 내가 군대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네놈 따위의 잔꾀에 넘어갈 것 같아. 그는 비명을 지르는 병사의 입에 군화발을 쑤셔 넣었다. 한 번만 더 내 심기를 건드리면 다음번엔 네놈을 헬기에 태우고 그대로 바다에 떨어뜨려 버릴 거다. 사고사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알겠어? 그 병사는 결국 의가사 제대를 했고 그가 찍었던 사진들은 모두 사라졌다. 장태준의 왕국은 그렇게 피와 공포 그리고 침묵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는 하늘의 신이 되고 싶어 했다. 조종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절대적인 존재. 그는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더럽힌 바로 그 하늘에서 자신의 왕국을 심판할 진짜 신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전장의 여신 발키리. 그녀는 가장 연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이 썩어 빠진 독수리 소굴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부패한 지휘관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대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고 조종사들이 더 이상 목숨을 담보로 비행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으로 안전한 하늘을 되찾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등장은 곧 몰아칠 거대한 피바람의 전주곡이었다. 아무도, 심지어 장태준 자신조차도 자신의 왕국에 드리워진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박은하 소령, 제17 기동헬기 항공단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 부대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저 여자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항공단의 심장인 비행대대도 헬기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비대대도 아닌 온갖 잡무를 처리하는 군수지원과 그중에서도 가장 한직으로 꼽히는 보급장교,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주어진 보직이었다. 전입신고를 위해 단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장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들어오라고 말했다. 박은하, 즉 김지원은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소령 박은하, 7월 12일부로 제17항공단 군수지원과 보급장교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제야 장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지원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군수과? 그것도 보급장교. 허허, 여기가 무슨 동사무소인 줄 아나. 여자들은 역시 이런 따분한 책상 물림이나 하는 게 어울리지. 그는 대놓고 그녀를 무시했다. 지원은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굴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순종적인 태도가 장태준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다. 됐고, 네 사무실은 저쪽 창고 옆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가. 그리고 내 눈에 띄지 마라. 여자 알짱거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특히 비행구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부정타니까. 그것은 신고가 아니라 일방적인 축객령이었다. 지원은 조용히 경례를 하고 단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장태준과 그의 부관이 나누는 역겨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저런 걸 또 보냈답니까?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는데 일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 저런 년한테 무슨 일을 시켜? 그냥 얌전히 앉아서 커피나 타라고 해. 그것 말고는 쓸모도 없는 것들이야.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이것은 모두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 연약하고 무시당하는 보급장교라는 신분이 이 지옥 같은 소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는 최고의 위장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그의 말대로 2층 창고 옆에 붙어있는 작고 낡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다. 마치 부대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잊어주기를 바라는 듯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원이 원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정말로 유령처럼 지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낡은 보급 서류들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부대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존재에 무관심해졌다. 그녀는 그저 창고 옆 사무실에 존재감 없는 여군 장교가 되었다. 완벽한 위장이 완성되자 그녀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밤낮으로 뒤지고 있던 것은 단순한 보급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부대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담긴 기록 보관소였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서류들을 샅샅이 훑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사고 기록이었다. 2021년 3월 야간 비행 훈련 중 원인 불명 기체 결함으로 추락, 조종사 김민철 대위 사망. 2022년 1월 악천 호속 기동 훈련 중 로터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 부조종사 박상현 중위 척추 손상. 2022년 11월 정비 중 엔진 과열로 폭발, 정비사 이정훈 상병 사망.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모두 불운한 사고였다. 하지만 지원은 그 기록들 속에서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모든 사고 헬기들의 정비 기록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고 완벽했다는 점. 그리고 사고 직전에 교체된 핵심 부품들이 모두 특정 업체에서 납품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고가 장태준이 이 부대로 부임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서류 더미 속에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조종사 및 정비사들의 개인 신상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의 연락처를 몰래 기록했다. 그녀는 부대 밖의 조력자를 통해 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저는 다그나 소령이라고 합니다. 고 김민철 대위님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처음에는 모두가 경계했다. 군에 대한 불신과 혹시 모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했다. 그녀는 단순히 사건을 재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진심으로 호소했다. 마침내 몇몇 유가족과 동료들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은 지원의 심증을 확증으로 바꾸어 주었다. 민철이 아빠는 죽기 셔틀버스 전부터 계속 불안해했어요. 헬기가 이상하다고, 엔진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정비대대에 계속 점검을 요청했는데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했어요. 박중희는 저랑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사고 나던 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늘 헬기 상태가 정말 메롱인데 단장님이 억지로 출격하라고 해서 미치겠다고.
이상병은 제 직속 후임이었습니다. 그 친구 정말 꼼꼼하고 실력 있는 친구였어요.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저한테 부품이 이상하다고, 정품이 아닌 것 같다고 몰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묵살했는데 그게 그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모든 증언의 화살은 단 한 사람, 장태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자심한 사리사욕을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다. 지원은 모든 증언을 녹취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아 자신만의 비밀 사건 파일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의 사무실 한쪽 벽면은 밤이 되면 거대한 사건 현황판으로 변했다. 장태준을 중심으로 한 인물 관계도, 의심스러운 부품 거래 내역, 그리고 희생자들의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현황판 앞에서 잠든 독수리의 묵을 어떻게 칠 것인지 복수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또 그렸다. 그녀는 이제 더 깊숙한 증거, 즉 조작된 부품이 거래되는 현장을 직접 포착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비대대와 부품 창고에 접근해야 했다. 하지만 보급장교인 그녀가 그곳을 어슬렁거리는 것은 의심을 사기 딱 좋은 행동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일부러 정비병들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다. 식당에서, PX에서, 혹은 훈련이 끝난 저녁 시간에 그녀는 딱딱한 장교의 모습을 버리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친한 누나처럼 다가갔다. 요즘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네. 어머니는 편찮으시다더니 좀 어떠셔? 그녀는 그들에게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휴가 나갈 때 쓰라며 작은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정비병들도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목숨을 걸고 하는 정비 작업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장태준의 폭정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소령님, 사실 저희도 압니다. 저희가 다루는 부품 중에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 하지만 저희가 뭘 어쩌겠습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안 그러면 저희만 다치는데요. 한 젊은 정비병이 술김에 털어놓은 고백이었다. 지원의 가슴이 아파왔다. 이 젊은 병사들 또한 장태준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또 다른 희생양이었다. 내가 어떻게든 바꿔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는 나지막이 약속했다. 그녀의 약속에 젊은 병사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렇게 지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자신의 편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절규와 살아남은 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다. 장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고 옆 사무실에 존재감 없는 여군 장교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작은 사무실이 자신의 숨통을 끊어버릴 비수가 되어 날아올 비밀작전의 지휘본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전장의 여신 발키리가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완벽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길 잃은 양의 위장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끝나가고 있었다. 김지원의 조용한 침투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장태준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의 완국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하나씩 빼내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짜인 계획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변수는 종종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오곤 한다. 그날은 항공단 전체에 분기별 장비 안전 점검이 있는 날이었다. 공군 본부에서 파견된 점검단이 부대를 방문했고 장태준은 자신의 완벽한 부대를 과시하기 위해 의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모든 정비 기록과 부품 목록을 2중, 3중으로 조작해 두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점검에도 걸릴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점검단이 정비 경락고를 둘러보던 중 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코브라 공격 헬기 한 대가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정비병들이 매뉴얼에 따라 기체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테일 로터 유압 계통 이상 무, 엔진 출력 정상 범위, 항법 장치 오차 없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장태준은 점검단장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부대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저희 17항공단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부품은 규정대로 최상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한 사람이 조용히 헬기 쪽으로 다가왔다. 박은하 소령이었다. 그녀는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점검 현장에 합류했다. 장태준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본부 점검단 앞이라 대놓고 그녀를 쫓아낼 수는 없었다. 지원은 헬기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인 척 정비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연기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기체의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헬기 동체 하부 메인 로터와 동력을 연결하는 트랜스미션 기어박스 근처의 작은 볼트 하나에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가늘어졌다. 그녀는 정비 작업을 감독하던 정비 대대장에게 다가가 순진한 학생처럼 질문했다. 저 대대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저 부분의 체결 볼트는 티타늄 합금 재질을 쓰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저 볼트는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녀의 질문에 정비 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쳐다본 볼트는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원의 지적대로 원래 사용되어야 할 항공기용 특수 티타늄 볼트에 푸른빛이 도는 방택이 아니라 일반 강철 볼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칙칙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바로 장태준이 빼돌린 가짜 부품 중 하나였다. 정비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렸다. 아닙니다, 소령님. 각도에 따라 빛이 반사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희는 모두 정품만을 사용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티타늄 합금 볼트는 내부 피로도를 견디는 한계치가 일반 강철 볼트와는 완전히 달라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발생하면 고속 기동 중에 그대로 파단될 수도 있다고 배웠는데.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말 내용은 주변에 있던 모든 정비병들과 점검단원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군숙과 보급장교, 그것도 갓 부임한 싱참 여군장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너무나도 전문적인 지식이었다. 그녀의 말에 점검단장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다. 그는 직접 헬기 밑으로 들어가 문제의 볼트를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용 비파괴 검사 장비를 꺼내 볼트 표면에 가져다 댔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장비의 작은 액정에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런... 점검단장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볼트 내부에 미세 균열, 마이크로 크랙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만약 이 헬기가 다음 임무에 투입되었다면 상공에서 그대로 공중 분해될 뻔했습니다. 그의 선언에 경납관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정비병들은 자신들이 하마터면 동료 조종사들을 죽일 뻔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장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연극이 저 재수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다. 점검단장은 박은하 소령을 전혀 다른 눈으로 쳐다보았다. 박소령, 정말 대단하군. 군숙과 장교가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자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자네가 오늘 조종사 2명의 목숨을 구한 거야. 그의 칭찬에 지원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과찬이십니다. 그냥 책에서 본 기억이 나서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존재감 없는 보급장교로 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박은하 소령이 가짜 부품을 발견하여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소문은 부대 전체에 영웅담처럼 퍼져나갔다. 조종사들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정비병들은 그녀에게 감사와 함께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부대 내에서 엄청난 신뢰와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장태준의 집무실에서는 지옥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 년이, 그 개 같은 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더 이상 박은하를 어수룩한 신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눈엣가시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릴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보급장교가 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잠입했을 가능성. 그의 불안감은 곧 사리로 변했다. 그는 저 위험한 싹을 더 자라기 전에 뿌리 뽑아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본부 점검단에게 영웅이로 칭송받은 그녀를 지금 당장 해코지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녀가 얻은 명성과 신뢰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녀를 영웅이 아닌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부관을 불렀다. 내일 아침 전 부대원을 연병정에 집합시켜 특별 정신교육이 있을 거라고 전해.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여인의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난도질할 잔인하고 굴욕적인 복수극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 부대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리라는 것을. 발키리의 잠자던 분노를 그가 직접 깨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17항공단의 모든 장병은 연병장이 아닌 거대한 경납고 앞에 소집되었다. 그들이 특별 정신교육이라고 들었던 것의 실체는 곧 밝혀졌다. 경납고 중앙에는 어제 바그나 소령이 결함을 발견했던 바로 그 코브라 헬기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장태준 대령이 팔짱을 낀 채 비열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모두 주목!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경납고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제 우리 부대에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다. 여기 있는 바그나 소령이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으로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기체 결함을 발견해냈다. 모두 박소령에게 큰 박수 한번 쳐줘라. 그의 말에 병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박수를 쳤다. 칭찬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말투에는 가시돋친 조롱이 가득했다. 김지원은 조용히 대열에 서서 그가 무슨 꾼꾸미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장태준은 박수를 멈추게 하고 천천히 지원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래, 아주 훌륭한 군인 정신이야, 박소령. 자네 같은 인재다 우리 부대에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군.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특별한 보상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포상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해서 말했다. 자네는 어제 이 헬기에 아주 작은 볼트 하나를 발견하여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지. 그 말은즉 이 헬기의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자네에게 이 헬기 전체를 다시 한번 아주 정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겠다. 그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정비병도 아닌 군수과 장교에게 헬기 점검을 맡기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장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납고 구석에 있던 기름때 묻은 걸레와 양동이를 발로 툭 차서 지원의 앞으로 보냈다. 물론 정밀 점검을 하려면 기체가 깨끗해야겠지. 어제 비행하느라 동체 하부에 기름때와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더군. 지금부터 네 손으로 이 헬기 밑바닥을 거울처럼 반짝일 때까지 깨끗하게 닦아라.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말고 오직 맨손과 이 걸레만 사용해서. 그제야 병사들은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포상이 아니었다. 영웅이 된 그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잔인한 복수극이었다. 조종사에게 하늘을 나는 헬기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헬기의 가장 더럽고 낮은 밑바닥을 그것도 맨손으로 기어다니며 닦으라는 것은 조종사의 자존심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지원 역시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저항하는 것은 그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 또한 견뎌내야만 했다.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기름때로 시커먼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헬기 밑 어둡고 비좁은 공간으로 기어들어갔다. 차가운 금속 바닥의 감촉과 역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다. 장태준은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 똑똑히 봐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아무리 뛰어난 공을 세웠더라도 군인이라면 언제나 가장 낮고 더러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한다. 박소령이 지금 온몸으로 그 위대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의 말은 궤변이었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교훈을 준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여자의 자리는 바로 저런 곳이라는 교훈 말이다. 하늘을 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고 여자들은 땅바닥에 붙어서 남자들이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게 제격이지. 안 그런가? 그의 썩어빠진 성차별적인 발언에 몇몇 간부들이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 병사들과 조종사들은 얼굴을 굳힌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죄책감과 분노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원의 군복은 이미 기름과 먼지로 엉망창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에도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묵묵히 걸레질만 계속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저항보다도 더 무겁게 경납고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녀는 걸레질을 하며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닦고 있는 것이 단순한 헬기 밑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부대에 낀 더럽고 추악한 기름때, 장태준이라는 이름에 이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 그녀는 언젠가 저 암덩어리를 오늘 이 기름때를 닦아내듯이 깨끗하게 도려내리라고 자신의 피와 눈물에 맹세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장태준은 그녀를 풀어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지쳐 쓰러지거나 울면서 애원할 때까지 이 굴욕적인 쇼를 계속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납고 입구로 공군 본부 소속의 차량 한 대가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어제 점검을 나왔던 점검단장이었다. 그는 장태준에게 다가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장 대령,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어제 대령 사고를 막은 영웅에게 이런 모욕적인 벌을 주다니 당장 중지시키지 못해! 점검단장은 어젯밤 본부로 복귀하여 자신이 목격한 모든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박은하 소령의 뛰어난 능력과 장태준의 부대에 만연한 기이한 사고들에 대한 의구심까지. 보고를 받은 공군참모총장은 즉시 점검단장에게 박은하 소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17항공단에 대한 비공식적인 추가 감찰을 지시했던 것이다. 장태준은 당황했다. 자신의 부대 일에 본부가 직접 개입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장군님. 이것은 벌이 아니라 특별한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닥치게. 내 눈이 장식인 줄 아나? 당장 박소령을 나오게 해. 점검단장의 불호령에 장태준은 마지못해 헬기 밑에 있는 지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다. 잠시 후 지원이 기름때 범벅이 된 채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점검단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다. 미안하네, 박소령.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자네 같은 훌륭한 군인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그는 지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그리고는 장태준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장 대령,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나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자네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에 착수할 걸세.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은 장태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줄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저 재수없는 계집애를 사리가 가득 담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했다. 지원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장태준의 사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곧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온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굴욕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본부 감찰단의 특별 감찰이 시작되자 장태준의 왕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조작된 서류들을 파괴하고 외부 협력업체들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하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부대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김지원은 그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장태준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원인 정비병들을 통해 장태준이 어떤 서류를 파괴하고 누구와 접속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감찰단장에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비밀리에 제공하며 압박의 수위를 조절했다. 그녀의 목표는 장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 즉 그가 모든 비리의 증거가 담긴 블랙박스를 직접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궁지에 몰린 장태준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 원본이 담긴 외장 하드 드라이브, 즉 블랙박스를 부대 밖으로 빼돌려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심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부품 거래 내역, 뇌물 장부, 심지어 사고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음성 파일까지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만 사라지면 그는 꼬리 자르기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블랙박스를 감찰단의 눈을 피해 부대 밖으로 빼돌리느냐였다. 그는 며칠 반나절로 고민한 끝에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야간 비행 훈련을 핑계로 감시가 소홀한 산악 지역에서 민간 협력업자에게 블랙박스를 넘기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원의 정보망이 놓칠 리 없었다. 오늘 밤 11시 놈이 직접 헬기를 몰고 이륙할 겁니다. 목적지는 7번 산악훈련구역입니다. 모든 정보가 지원의 손안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현장을 덮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장태준처럼 교활한 자가 이렇게 쉽게 꼬리를 잡힐 리가 없었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그녀는 감찰단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절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놈이 파놓은 덫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를 엉뚱한 곳으로 유인하고 그 사이에 진짜 블랙박스는 다른 경로를 통해 빼돌릴 겁니다. 제가 직접 미끼가 되어 놈의 진짜 계획을 알아내겠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부러 장태준이 자신의 계획을 엿들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척하며 오늘 밤 11시 7번 산악구역에서 장태준이 밀거래를 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그 정보가 장태준의 귀에 들어가도록 그의 신복이 근처를 지나가는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장태준은 바그나가 자신의 계획을 알아챘다고 확신했다. 그는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계획을 알아챈 저 재수없는 년을 이번 기회에 합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더욱 잔인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바그나를 작전 방해 및 기밀 유출이라는 죄목으로 현장에서 체포한 뒤 특별한 훈련을 통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날 저녁 장태준은 예정대로 이륙 준비를 했다. 그리고는 바그나 소령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소령, 자네가 내 뒤를 캐고 다닌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내 거래 현장을 덮칠 생각이었나. 유감스럽게도 내년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작은 블랙박스 모형을 가리켰다. 이건 가짜다. 진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졌지. 넌 내 덫에 걸린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지원은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자, 이제 어쩔 텐가. 작전 기밀을 유출하고 상급자를 음해하려 한 죄. 이걸로 넌 군생활 끝이야. 하지만 내가 마지막 자비를 베풀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훈련 계획표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야간 긴급 로프 강화 훈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예정된 야간 훈련에 네가 직접 참여해라. 네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하늘 위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정화시킬 좋은 기회다. 네가 이 훈련을 무사히 마친다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하지만 거부한다면 그것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헬기 이착륙장. 장태준은 직접 훈련을 지휘했다. 그는 지원을 헬기에 태우기 전 안전장비를 점검해주는 척하며 그녀의 몸을 묶은 로프에 몰래 조작을 가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상시에 수동으로 풀 수 있어야 할 안전고리를 절대로 풀 수 없도록 단단히 묶어버린 것이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박소령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화려한 비행을.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헬기에 올라탔다. 지원은 말없이 헬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묶인 로프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장태준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을 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함정에 빠진 것은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것을. 지원이 흘렸던 7번 산악구력 정보는 이중 함정이었다. 그녀는 장태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까지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짜로 노리고 있던 것은 장태준의 블랙박스가 아니었다. 바로 장태준 그 자신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바로 그 현장을 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마지막 증거의 무대로 만들 생각이었다. 헬기가 이륙하고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지상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다. 이제 하늘 위에는 사냥꾼과 사냥감으로 위장한 더 무서운 사냥꾼만이 남게 되었다. 죽음의 무도회가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시 현재, 죽음의 춤이 절정에 달한 그 순간으로 돌아온다. 장태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고 헬리콥터는 그녀를 허공에 매달 채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공포와 멀미 그리고 극심한 근육의 피로로 정신을 잃었을 상황. 하지만 김지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공군 공수특전여단 발키리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가 겪어온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그 자체였다. 상공 수천 미터에서 산소통 하나에 의지해 낙하하는 고공 강화 훈련 헤일로, 적진에 고립된 상황을 가정한 생환훈련 SERE, 그리고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는 극한의 체력훈련까지. 지금 이 상황은 그녀에게는 그저 조금 까다로운 훈련 코스에 불과했다. 마지막 춤을 즐겨라. 장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지원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쇼는 끝났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먼저 거센 바람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헬기가 급선회하며 자신의 몸이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몸이 수평에 가깝게 떠오른 찰나 그녀는 온몸의 코어 근육을 폭발시켰다. 그녀의 몸이 허공에서 용수처럼 튕겨오르며 케이블을 축으로 한 바퀴 회전했다. 그녀의 군화발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헬리콥터 동체 하부에 랜딩 기어를 정확히 걷어찼다. 그리고는 그 반동을 이용해 마치 암벽을 등반하는 클라이머처럼 랜딩 기어를 붙잡았다. 크! 엄청난 충격이 팔 전체에 전해져 맞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허공에 무력하게 매달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거대한 강철 괴물 몸체에 달라붙는 데 성공한 것이다. 조종석에 있던 장태준과 부조종사는 갑작스러운 기치 하부의 충격에 잠시 당황했다. 뭐야, 버드 스트라이크인가? 부조종사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바그나가 고통에 못 이겨 발버둥치다가 부딪혔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쾌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 헬기 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랜딩 기어에 매달린 채 잠시 숨을 골랐다. 맹렬한 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때렸다. 하지만 그녀의 두 팔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랜딩 기어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묶고 있던 케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장태준이 묶어놓은 매듭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풀리지 않도록 일부러 복잡하게 꼬아놓은 악의적인 매듭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서바이벌 라이플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랜딩 기어에 매달린 채 다른 한 손으로 망설임 없이 자신을 묶고 있던 케이블을 끊어버렸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진 케이블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제 그녀를 지켜줄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의 힘과 기술만이 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암벽에 달라붙은 한 마리 도마뱀처럼 헬리콥터 동체 하부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기체의 작은 돌출부, 볼트머리, 정비용 패널의 틈새를 손가락 끝으로 잡고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래에서는 수백 미터 아래에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머리 위에서는 지옥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마침내 거대한 암벽에 달라붙은 한 마리 도마뱀처럼 헬리콥터 동체 하부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기체의 작은 돌출부, 볼트머리, 정비용 패널의 틈새를 손가락 끝으로 잡고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아래에서는 수백 미터 아래에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머리 위에서는 지옥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조종석 바로 아래의 작은 창문에 닿았다. 비상 탈출용으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창문이었다. 그녀는 나이프 손잡이로 창문의 강화 유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곳을 계속해서 내리쳤다. 쾅, 쾅, 쾅. 조종석 내부에서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젠장, 저 소리 뭐야? 기체 정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부조종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다. 장태준 역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부조종사에게 조정을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조종석 뒤편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조종석 옆의 작은 창문이 박살났다. 그리고 그 깨진 창문 틈으로 검은 유령 같은 형체가 순식간에 조종석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기름과 먼지로 범벅이 된 바로 박은하였다. 뭐야? 부조종사는 비명을 틈도 없었다. 지원은 몸을 날려 그의 목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윽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부조종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계기판 위로 고꾸라졌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장태준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죽었어야 할 여자, 헬리콥터 밑에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여자가 지금 귀신처럼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넌 어떻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원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부조종사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태준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었다. 철컥! 안전장치가 풀리는 차가운 금소금이 헬리콥터의 굉음 속에서도 유난히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움직이지 마. 지원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가 연기하던 박은하 소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발키리의 목소리였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하며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긴 목소리. 네 놈이 좋아하던 춤 이제 끝났어. 지금부터는 내 무대니까. 장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순한 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양의 탈을 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맹수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맹수가 자신의 심장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늘 위 완벽한 밀실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었고 사냥감은 심판자가 되었다. 차가운 총구가 관자놀이를 파고드는 감촉에 장태준의 뇌는 완전히 정지해버렸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오만함과 잔인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자신이 알던 박은하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자세, 그녀가 총을 쥐고 있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훈련받는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과 생사의 고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몸에 밴 살기였다. 네, 니놈, 정체가 뭐냐? 그가 겨우 쥐어짜듯 물었다. 지원은 그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말했다. 조종간에서 손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장태준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조종간에서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원은 그를 조종석 뒤편의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고 정신을 잃은 부조종사의 몸에서 나온 수갑으로 그의 두 손을 등 뒤로 채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녀에게 하려던 바로 그 행동이었다. 얌전히 있어. 쓸데없는 짓을 했다간 네 머리통에 구멍이 나기 전에 이 헬기가 먼저 산산조각 나게 될 테니까. 그녀는 싸늘한 경고를 남기고 조종석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조종관과 각종 계기판 위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몸처럼 다뤄온 익숙한 물건인 것처럼. 그녀는 순식간에 헬기의 모든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아까의 불안정했던 비행은 온데간데 없고 헬기는 마치 거대한 매처럼 안정적이고 위풍당당하게 밤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장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군수과 보급장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저 정도의 조종 실력은 항공단 내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최정예 조종사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그가 불안감에 떨며 물었다. 헬기는 부대로 복귀하는 항로를 완전히 벗어나 낯선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겠지. 자네 부하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지원은 대답 대신 통신 장비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결한 곳은 제17항공단의 내부 통신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공군 전체의 비상통신망, 오직 최상위 지휘관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채널이었다. 여기는 발키리, 여기는 발키리. 공군 작전사령부 응답하라. 그녀의 입에서 나온 호출부호 발키리에 장태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발키리. 그것은 군 내부의 전설처럼 떠도는 공군 공수특전 요원들에게만 부여되는 비밀 암호명이 아니었던가. 그 중에서도 발키리라는 호출부호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들었다. 바로 그들의 지휘관, 베일에 쌓인 여단장. 설마. 그의 끔찍한 예감은 무전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 현실이 되었다. 여기는 공군 작전사령부, 발키리, 신원 확인, 교신감도 양호, 현 시간부로 작전 통제권을 이양받겠다. 현재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라. 무전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장태준도 익히 아는 목소리였다. 바로 공군 작전사령관 삼성 장군의 목소리였다. 삼성 장군이 발키리에게 존대를 하며 직접 교신에 응하고 있었다. 현재 위치, 목표 지점 상공 5마일 전, 목표 확보 완료. 지금부터 목표물을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송하겠다. 현 시간부로 심판의 하늘 작전 2단계를 개시한다. 착륙 지점의 안전 확보를 요청한다. 라저, 발키리. 자네의 용맹함에 경의를 표한다. 착륙 지점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교신이 끝나자 조종석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장태준은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작 군수 비리를 저지르는 좀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전설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전설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직접 강림한 것이었다. 궁금한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지원이 처음으로 뒤에 묶여있는 장태준을 돌아보며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내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너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아니, 왕국이 아니라 내 놈의 죄를 심판할 거대한 법정으로 가는 길이지. 그녀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며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다. 헬기는 속도를 높여 어둠 속의 불빛들을 향해 돌진했다. 저 멀리 수많은 건물들이 뿜어내는 거대한 불빛의 바다가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고 웅장하게 빛나는 곳, 대한민국 공군의 심장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가 위치한 계룡대였다. 그녀는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포획한 범죄자를 가장 높은 심판관들의 앞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부패한 지휘관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군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본보기로 삼을 작정이었다. 헬기가 계룡대 상공에 접근하자 관제탑에서 긴급 교신이 쏟아졌다. 미확인 헬기, 즉시 기수를 돌려라.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본부 상공이다. 경고를 무시할 경우 격추하겠다. 지원은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는 이미 사령관과의 교신을 통해 모든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보란듯이 공군본부 건물 바로 앞 참모총장의 전용 헬기 이착륙장으로 지정된 거대한 광장을 향해 기수를 낮췄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광장 주변으로 수십 대의 군사경찰 차량과 장갑차들이 몰려들었다. 수백 명의 무장한 헌병들이 헬기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야심한 밤, 공군의 심장부에 정체불명의 헬기가 강제로 착륙을 시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원은 그 모든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금의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헬기를 광장 중앙에 착륙시켰다. 굉은과 함께 프로펠러가 멈추자 세상은 잠시 고요해졌다. 수백 명의 시선이 굳게 닫힌 헬리콥터의 문에 집중되었다. 이제 곧 이 기나긴 밤에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영광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심판관은 바로 조종석에 앉아있는 한 명의 여인이었다. 전장의 여신 발키리가 마침내 지상에 강림하는 순간이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추자 광장을 둘러싸고 있던 수백 명의 헌병들이 일제히 헬기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확성기를 통해 헌병대장의 날카로운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듣거라.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지금 즉시 무기를 버리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걸어 나와라. 저항할 시 발포하겠다. 하지만 헬기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헌병대장이 막 강제 진압 명령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묵직한 소리와 함께 헬리콥터의 조종석 문이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열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가장 먼저 밖으로 나온 것은 두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겁에 질린 표정을 한 남자였다.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알아본 몇몇 장교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제17 기동헬기 항공단장 장태준 대령이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를 밀며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모두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기름과 먼지로 범벅이 된 군복,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박은하 소령. 공군본부의 인사기록상으로는 그저 평범한 군숙과 보급 장교일 뿐인 여군이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장태준 대령이 저 여군한테 인질로 잡힌 건가? 현장에 있던 장교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바로 그때 포위망을 뚫고 한 명의 장성이 다급하게 헬기 쪽으로 달려왔다. 그의 어깨에는 세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공군 작전사령관이자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던 바로 그 삼성 장군이었다. 박소령,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일부러 박소령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박은하, 아니 김지원은 장태준을 헌병들에게 인계한 뒤 작전사령관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총구와 의심의 눈빛들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땀과 먼지로 얼룩진 비행 헬멧을 벗었다. 헬멧 아래로 단정하게 묶었지만 지금은 몇 가닥이 헝클어져 내린 그녀의 머리카락과 지독한 싸움의 흔적이 묻어나는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임무를 완수한 자의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전사령관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군복 안주머니에서 금빛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신분증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작지만 광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서늘하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보고드립니다. 그녀는 작전사령관을 넘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공군 장병들을 향해 선언했다. 공군 공수특전여단장 소장 김지원, 소장 김지원.
그 두 단어가 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병사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휘둥그레졌다. 김지원 소장, 발키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공군 내 살아있는 전설, 최연소 여성 장군이자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작전을 지휘하는 공수특전 여단의 여단장.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베일 속에 가려진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기름때 묻은 군복을 입고 박은하 소령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지원은 자신을 둘러싼 충격의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를 이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헌병들에게 붙잡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장태준을 정확히 가리켰다. 방금 군용 항공기 부품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부하 조종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상관 살해를 시도한 반역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장태준에게 내려진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다. 장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상대했던 것이 단순히 유능한 여군 장교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 공군 전체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작전사령관은 지원의 경례를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김 장군. 정말 고생 많았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강철처럼 버텨왔던 지원의 눈빛이 아주 잠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길고 길었던 고독한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헌병들이 장태준과 그의 일당, 그리고 그와 연루된 모든 부패한 지휘관들을 체포하여 연행하기 시작했다. 공군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 어떤 은폐나 축소도 불가능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발키리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될 것이었다. 지원은 멀어져가는 장태준의 초라한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복수심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사건으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새로운 하늘을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하늘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하늘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장의 여신이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발키리 작전의 여파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강타했다. 공군본부 광장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체포극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지원은 휴식도 반납한 채 곧바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장태준의 부패 네트워크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녀가 장태준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의 존재는 결정적이었다. 그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안에는 장태준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싸구려 중국산 부품을 정품으로 속여 납품받은 거래 내역,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어떤 고위급 간부들에게 상납했는지에 대한 뇌물장부, 심지어 과거의 추락사고들을 조종미숙으로 위장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입을 맞췄던 대화의 녹음 파일까지. 그것은 악마의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수사팀은 블랙박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부패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나갔다. 장태준에게 부품을 공급했던 민간 군납업체 대표가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입에서는 육군과 해군에까지 부품을 납품했던 또 다른 비리들이 술술 터져나왔다. 장태준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았던 공군본부의 보위급 장교들, 심지어 국방부의 일부 관료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었다. 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지원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국방부 장관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몇 달 후 군사고등법원에서 장태준과 그 일당에 대한 최종 재판이 열렸다. 재판정은 그들의 죄를 단죄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인 유가족들과 취재진 그리고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장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하늘의 왕처럼 군림했던 그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블랙박스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검사는 논고에서 그의 죄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피고인 장태준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전우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의 피와 땀이 서린 전투기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었고 자랑스러운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의 탐욕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으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살인마이자 국가의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낭독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장태준, 군형법상 이적죄, 초병 살해 및 살인 미수, 특수횡령, 직권남용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군 관련 범죄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무기징역.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그것은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의미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장태준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공범들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지원은 재판을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은하 소령이 아닌 김지원 소장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재판 참석은 이 사건이 결코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군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과거 장태준의 만행으로 희생되었던 조종사들의 유가족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고 김민철 대위의 아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이제야 제 남편이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마주잡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외롭고 힘든 싸움을 계속했던 이유였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공군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제17항공단은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재편성되었고 모든 항공부대의 부품 관리 시스템은 투명하게 바뀌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부대 내의 문화였다. 더 이상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부당한 명령에 침묵해야 하는 일은 없었다. 발키리 작전은 군 내부에 만연했던 낡고 부패한 관행을 깨부수는 거대한 망치가 되었다. 지원은 다시 자신의 자리 공수특전여단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작전을 지휘했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베일에 쌓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공군 장병들에게, 특히 여군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가끔 창밖으로 비행 훈련을 하는 헬기들을 바라보곤 했다. 헬기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힘차고 안정적으로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켜낸 저 하늘 아래에서 이제 제2, 제3의 발키리들이 꿈을 키우며 자라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시작한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지펴놓은 변화의 불씨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정의의 새벽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발키리 작전이 남긴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쌀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장태준의 왕국이었던 제17항공단은 과거의 오명을 완전히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최정예 항공단으로 다시 태어났다. 부대의 모든 조종사들과 정비병들은 더 이상 가짜 부품의 공포에 떨지 않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과거의 무력감 대신 자신들의 손으로 하늘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김지원 소장은 다시 자신의 자리 공수특전여단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여전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지휘관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의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여전 여군 장교들에게는 그녀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선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아무리 두꺼운 유리청장이라도 실력과 용기만 있다면 깨부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그녀의 존재만으로 수많은 여군들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열렸다. 그해 졸업식에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바로 발키리 김지원 소장이 직접 펼치는 축하 비행 시범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계룡대 대연병장. 수천 명의 생도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군 고위 관계자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검은색 코브라 공격 헬기 한 대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헬기가 보여준 비행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예술 그 자체였다. 헬기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급상승했다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허공에 정지했다. 그리고는 팽이처럼 제자리에서 수평으로 회전하며 관중들에게 인사했다. 곧이어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배면 비행과 아슬아슬하게 지면을 스치며 지나가는 초저공 비행까지. 그것은 단순한 기동이 아니었다. 조종사와 헬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발레였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경이로운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특히 이제 막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될 젊은 생도들의 눈은 동경과 경외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저분이 바로 김지원 소장님이시래. 말도 안 돼. 저런 비행이 정말 가능한 거였어? 여자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한 젊은 여생도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옆에 있던 남생도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성별이 무슨 상관이야. 저건 그냥 완벽 그 자체잖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날고 싶다. 김지원의 비행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폈다. 성별과 계급, 그리고 낡은 관행의 벽을 넘어 오직 실력과 열정만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 화려한 비행 시범이 끝나고 헬기는 연병장 중앙에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았다. 조종석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비행복을 입은 김지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낀 채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박으나 소령의 그늘 따위는 없었다. 오직 하늘을 지배하는 자의 여유와 후배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임관하는 생도들을 향해 짧지만 강렬한 축사를 남겼다. 여러분은 오늘 조국 영궁수호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날게 될 하늘은 때로는 거친 폭풍으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때로는 짙은 안개로 여러분의 길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헬기를 한번 돌아보았다. 여러분의 선배들은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로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피와 땀으로 길을 닦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길을 이어받아 더 넓고 높은 하늘을 향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서로를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지원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진정한 끝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정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음 세대들이 꿈꿀 수 있는 더 나은 하늘 그 자체를 되찾은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발키리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저 높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가짜 부품처럼 당신의 안전과 꿈을 위협하는 부조리는 없습니까? 능력보다 성별이나 출신을 먼저 따지는 장태준과 같은 낡은 생각의 벽에 부딪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하늘을 날고 있는 조종사입니다. 때로는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작은 발키리가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댓글을 통해 당신의 날갯짓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거대한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이 그 희망의 첫 번째 이륙 신호입니다.